조선시대 형벌 가운데 사람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차라리 목을 베어 주십시오. 죽음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배라는 이름 아래 한 인간이 어떻게 천천히 지워졌는지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났을 때 당신은 묻게 될 겁니다. 정말 죽는 게 더 나았을까요? 조선의 가장 잔혹한 형벌, 유배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유배는 단순히 멀리 보내는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에서 잘려나가듯 쫓겨나 낯선 땅에서 아무도 반기지 않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죠. 그 순간부터 그는 살아 있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은 하루아침에 남이 되었고 관직은 이름조차 남지 않았으며 친구들은 편지를 쓰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유배란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모든 것을 빼앗는 형벌이었습니다. 조선의 법전, 경국대전은 형벌을 5단계로 나눕니다. 태형, 장형, 도형, 유형 그리고 사형. 놀랍게도 유배는 사형, 바로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왕조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형벌이 얼마나 잔인한지 말입니다. 유배는 다시 3갈래로 나뉘었습니다. 가까운 지방으로 보내는 도형, 멀고 외딴 섬으로 보내는 유형, 그리고 가장 무거운 안치형. 이때부터 사람의 삶은 거리로 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경국대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도형은 2000리, 유형은 2500리, 안치는 3000리. 숫자일 뿐인 이 거리는 현실에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었습니다. 1리는 약 400m, 도형은 약 800km, 유형은 1000km, 안치는 1200km. 그 거리는 되돌아올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유배에는 기한이 없었습니다. 몇 년인지 언제 끝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왕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그곳이 곧 인생의 끝이었습니다. 유배가 선고되면 준비할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며칠 안에 집을 떠나야 했고 제대로 된 작별 인사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겠구나.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유배의 진짜 공포는 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야 할 끝없는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유배형이 확정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관원이 아니었습니다. 호적에 남아 있어도 사회에서는 이미 지워진 존재였죠. 그의 이름은 기록에서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출발은 늘 갑작스러웠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라. 관에서는 노자 돈을 주지 않았고 길 위의 비용은 모두 본인 부담이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 유배길은 그 자체로 형벌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말 한 필 없이, 어떤 이는 신 한 켤레도 없이 길을 나섰습니다. 걸어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굶주림은 첫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길에는 산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소백산맥, 험한 고갯길, 질퍽한 진흙길, 비가 오면 발이 빠지고 눈이 오면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강을 만나면 발이 묶였습니다. 나루터에서 배를 기다리며 며칠씩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계속 생각했겠죠. 내 인생도 이렇게 멈춰버린 걸까? 전라도 남부로 향하는 길은 특히 길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강진이나 나주까지 가는데 1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정약용은 그 겨울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눈과 추위 속에서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섬으로 향하는 유배는 더 위험했습니다. 육지에서 포구까지 가는 것만 해도 1달. 그 다음은 바다였습니다. 그 바다는 언제나 사람의 목숨을 시험했습니다.
조선시대의 배는 바람에 의존했습니다. 순풍이 불면 며칠, 바람이 멎으면 일주일, 역풍이 불면 끝을 알 수 없었습니다. 살아서 도착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죠. 실록에는 이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유배를 가던 중 풍랑을 만나 바다에 빠져 죽었다. 제주로 가는 길은 그만큼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북쪽으로 향하는 유배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함경도의 겨울은 칼 같았고 눈보라는 앞을 가렸습니다. 2달 가까이 걸려 도착한 그 땅에서 그는 또 하나의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유배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유배지에 도착한 날 그를 맞이한 것은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관에 출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말했고 어디서 왔는지 밝혔으며 어디서 살 것인지 신고해야 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는 관리의 기록 속 사람이 됩니다. 관리는 그의 인상착의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키, 얼굴, 흉터, 말투. 도망쳤을 때를 대비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죠. 이곳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 감시의 공간이라는 것을. 유배인에게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젊고 한 달에 한두 번, 많게는 매주 얼굴을 보여야 했습니다. 나타나지 않으면 즉시 도망자가 됩니다. 둘째, 이동 금지. 지정된 구역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안치형의 경우 집 문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살아있는 감옥이었죠. 셋째, 편지. 유배인이 쓰는 모든 글은 의심의 대상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보내는지, 무엇을 쓰는지 말 한 줄, 표현 하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시는 관리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감시자였습니다. 관아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한 행동이 보이면 즉시 보고하라. 신고하면 포상이 있었고 숨겨주면 처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느꼈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다는 감각을 말입니다. 이제 가장 급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잠잘 곳. 조선의 법은 유배인에게 집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밤은 어디서 자야 하지? 유배의 고통은 이렇게 아주 사소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민가였습니다. 방 하나만 빌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유배인에게 집을 빌려주길 꺼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괜히 연루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문 앞에서 거절당하는 순간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이 어디까지 떨어졌는지 실감했습니다. 운 좋게 집을 구해도 문제가 남았습니다. 집세는 터무니없이 비쌌고 유배인이라는 이유로 2~3배를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더 큰 문제는 안정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관아의 지시 한마디면, 집주인의 마음이 바뀌면 그는 언제든 쫓겨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내 집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배인들이 택한 곳이 주막이었습니다. 처음 며칠, 아니면 몇 주 정도 머무는 임시처. 하지만 비용은 빠르게 바닥났습니다. 정약용은 강진에 도착해 주막의 골방에서 지냈다고 기록했습니다. 천장은 낮았고 몸을 제대로 펼 수도 없었으며 쥐들이 밤새 들끓었습니다. 잠을 자도 잠을 잔 것 같지 않았고 눈을 뜨면 다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 여긴 오래 버틸 수 없겠구나. 돈이 없는 이들이 선택한 곳은 빈집이었습니다. 버려진 폐가, 지붕이 새고 바람이 스며드는 집. 그곳은 사람이 살던 공간이 아니라 비를 피하는 쉼터에 가까웠습니다. 신분에 따라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위 관료 출신은
지역 유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평범한 유배인이나 중재인은 그마저도 어려웠습니다. 같은 유배라도 삶의 무게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유배의 첫 단계는 길이 아니라 집을 잃는 것이었고, 그 다음은 조금씩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내려놓는 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보다 더 절박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 유배인에게 나라가 지급하는 식량은 거의 없었습니다. 살고 싶다면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대는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보내오는 돈과 쌀. 처음 몇 해는 그것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배는 길었고 가족의 형편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보낼 수 없습니다.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혼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약용의 편지에는 이런 고백도 나옵니다. 며칠째 죽만 먹고 있다. 소금조차 구하기 어렵다. 글 속에는 한숨이 아니라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땅을 만졌습니다. 작은 밭을 빌려 채소를 심고 곡식을 키웠습니다. 양반의 손이 처음으로 흙투성이가 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를 아는 이들은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편지를 대신 써주고 문서를 작성해 주며 동전 몇 잎을 받았습니다. 자존심은 이미 오래전에 내려놓았습니다. 김정희는 제주에서 글씨를 썼습니다. 한 점 또 한 점. 그의 붓은 생계를 위한 도구가 되었고 그 덕에 그는 하루를 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의수를 아는 사람은 병을 고쳤고 정약전은 흑산도의 바다로 나갔습니다. 금을 위해서, 파도 위에서 그는 처음으로 생존을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구걸, 시주, 관아 앞에서, 절 앞에서 고개를 숙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유배인은 완전히 알게 됩니다. 이 형벌의 진짜 목적은 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도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없는 시간, 유배의 진짜 형벌은 이 무료함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냅니다. 점심을 기다리고 저녁을 기다리고 하루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기록에는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루가 1년 같고 1년이 10년 같다. 시간은 흐르지 않았고 그저 쌓여갔습니다. 대화할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유배인을 피했고 말을 섞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그는 점점 사람의 목소리를 잊어갔습니다. 김정희는 제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한 지 오래되어 귀가 먹은 것 같고 입이 굳은 것 같다. 고립은 서서히 정신을 갉아먹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술에 기대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탄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실록에는 짧은 문장들이 남아 있습니다. 유배 중 실성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뒤의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유배의 또 다른 얼굴이 드러납니다. 젊고 한 달에 한두 번 얼굴을 보여야 하는 의무. 나타나지 않으면 즉시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거운 족쇄가 있었습니다. 가족. 그가 도망치는 순간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대신 처벌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도망 대신 버티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처음부터 죄인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한때는 이름이 있었고 역할이 있었고 누군가에게는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배는 그 모든 것을 하나씩 지워갔습니다. 관직을 빼앗고 관계를 끊고 시간을 늘어뜨려 그가 스스로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은 멀어졌고 편지는 줄어들었으며 아이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잊어갔습니다. 유배는 한 사람만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문 전체를 조용히 말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합법이었습니다. 경국대전에 적혀 있었고 관리는 규정대로 움직였으며 누구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폭력은 더욱 완벽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묻습니다. 그는 왜 버티지 못했을까? 왜 무너졌을까? 하지만 정말 물어야 할 질문은 왜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가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시대의 관리였다면, 그 시대의 이웃이었다면 우리는 달랐을까요? 아니면 고개를 돌린 또 하나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유배인은 법정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보이지 않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침묵한 관료들, 외면한 사회가 배심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조용히 밀려나고 천천히 잊히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은 반드시 피를 흘리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간을 주고 고립을 주고 기다림을 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조선의 유배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왜 끝까지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같은 상황에서 과연 달랐을까요? 더 많은 역사의 이면을 함께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해